리커창 총리가 6% 이상을 지금 중국 경제 GDP 목표로 했어요. 그래서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6%가 낮지 않다. 금융 리스크를 정리하다 보면 경제는 성장률 높게 갈 수가 없거든요. 성균관대학교 중국대학원 안유아 교수님을 오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뭐 좋은 예능 프로그램 나갔다 오시더니 뭐 웃음이 얼굴에서 떠나질 않으시네요. 너무 행복하셨던 것 같은데. 뭐 들리는 소문으로는 녹화하느라 뭐 진을 다 뺐다고. 네. 일단 그 중국이 긴축 모드에 들어가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우려감이 지금 나오면서 증시가 많이 흔들렸거든요. 중국 증시도 그렇고 뭐 GDP 성장률 목표치는 6%로 제시하면서 이게 하나의 출구 전략이 아니냐 이런 의견도 좀 있고요. 네. 어떻게 지금 상황 판단을 하시나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 가지고 제가 많이 했어요. 그래서 네. 내용이 또 중복되면 우리 8.15 보시는 분들이 혹시 또 같은 내용 들을 수 있으니까 좀 지루하잖아요. 네. 그래서 좀 다른 얘기 해드릴 건데요. 그 전에 질문을 하셨으니까 이번에 양회 끝나고 기자회견에서 리커창 총리가 6% 이상을 6% 이상을 지금 중국 경제 GDP 목표로 했어요. 그래서 하한선을 6%로 한 거고 상한선은 제한을 안 둔 거죠. 그래서 IMF나 월드뱅크나 지금 7.9에서 8.1% 뭐 이렇게 높게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작년이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작년 대비 경제 성장률은 뭐 7%도 나올 수도 있고 8% 나올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리커창 총리가 6%로 말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경제를 우리가 숫자적으로 이렇게 화려하게 보이는 것보다도 그동안 누적돼 있던 문제점들을 또 코로나 때문에 못했던 것들을 올해는 좀 더 정리하면서 해보겠다라는 이런 의지가 담긴 것 같고요. 더 중요하게는 올해 경제 목표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금융 리스크 예방이란 방지라는 게 있어요. 네. 그래서 금융 리스크 사전에 이런 연착륙을 위해서는 사실상 그동안 못해왔던 구조 조정이라든가 혹은 이런 또 내부 문제를 해결하는 걸 또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6% 이상이라고 제시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근데 또 그 다른 전문가분들 말씀을 들어보면은 6%와 6% 이게 상단을 열어놓는 건 의미가 완전히 틀리다고 그러던데요. 그건 어떤 의미죠? 그러니까 6%면 우리는 6% 정도 성장하나 보다 이건데 6% 이상 이렇게 한다 하는 거는 뭐 7%, 8% 항상 더 많이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말씀드린 외국에서는 높게 보잖아요. 네. 근데 중국에서는 적어도 미니멈을 제시한 거죠. 그러니까 6% 아래는 안 된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일자리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GDP가 1% 성장할 때마다 일자리가 얼마 생기냐면 우리가 그걸 유발 개수라고 하거든요. 전문 용어로. 그러면 보통 1% 성장하면 150만 명에서 200만 명이에요. 그러면 150만으로 잡았을 때 6%면 900만 명이거든요. 근데 중국이 과거에 작년 같은 경우는 1,100만 명이 취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1,100만 명이 하려면 6% 이상은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뭐 블룸버그도 그렇고 뭐 한 8% 이상 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좋게 보는 분. 외국의 IB들은 거의 다 높게 봐요. 네, 그리고 그렇게 보는데. 아까도 월드뱅크도 그렇고 IMF도 그렇고요. 네. 근데 이제 중국 당국에서는 좀 낮게 보는 거에는 낮게 본다기보다 이 아래는 안 된다. 일단 미니멈 마지노선. 정해놓고 그러니까 너무 또 경제가 나빠지면 안 되니까. 근데 또 너무 8, 9를 추구하기 위해서 지방 31개 성시가 목표를 8, 9로 제시했어요. 그러면 지방 성시에서 그 8, 9를 향하고 해서 또 모든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다 보면 그동안 못해왔던 지방 정부 부채 정리 문제라든가 산업의 구조조정 이런 게 또 지체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그런 걸 좀 민감하게 생각했던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양회 기자회견 답변에서 명확히 말해요. 자기가 왜 6%로 했다라는 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6%가 낮지 않다. 리커창이 이렇게 표현해요. 자, 우리는 6%로 성장해도 지금 100만 위안이거든요. GDP가 101조 위안. 그러면 6%라는 게 6천억 위안이잖아요. 네. 그러면 달러로 하면 1년에 1조 달러 GDP가 새로 생기는 거예요. 이거는 멕시코 GDP예요. 그러니까 스위스 GDP를 뛰어넘어서 멕시코 GDP니까 1년에 새로 만들어진 GDP가 멕시코만큼 나라 하나 생긴다는 거지. 그래서 리커창은 6%는 별로 낮지 않은 목표다. 나 두 번째 뭐라고 하냐면
내년에 또 경제를 이렇게 스무스하게 이게 이어가려면 올해는 목표를 8, 9로 했다가 내년에 그렇다고 갑자기 6으로 해버리면 시장에 주는 시그널이 굉장히 충격이라는 거죠. 이게 연속성이 없는 거지.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하고. 근데 제 생각에는 이렇게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한 이야기를 빼고도 제가 생각하는 그 뒷배경에는 올해의 많은 그 정책의 중심을 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좀 정리하겠다라는 의지가 좀 담기지 않았냐,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는 거죠. 네. 네. 아니, 또 한편에서는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네. 지금 미국에서는 6.5%로 네. 지금 올렸잖아요, 상향을. 네. 네. 그러니까, 미중 이렇게 문제, 지난번에는 이제 좀 이렇게 뭔가 이렇게 더 이렇게 긍정적인 뷰를 자꾸 보이다 보니까 좀 더 쓸데없이 경계심을 일으킨 거 아니었냐, 이런 맞아요. 어떤. 괜히 미국을 건드리지 않았냐. 건드린 그래서 거 아니냐. 그 눈치를 보느라고 그래서 미국보다 좀 낮춘 거 아니냐. 좀 보기 좋게 좀 내내 그래, 내내 큰 형님하고 우리는 뭐 그런 시그널을 주려고 그런 얘기 하는 분들은 있어요. 근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몰라요. 노 코멘트. 왜냐면 몰라요. 모르니까.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냥 사람들의 그냥 일반적인 제가 추측이니까. 뭐 시진핑이나 리커창 배에 들어갔다 온 것도 아니고 제가 알 수가 없잖아요. 예. 네. 근데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이러한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이제 긍정적인 측면으로는 어떤 버블의 어떤 후유증 같은 거를 이번 기회에 이렇게 적당한 선의 경제 성장률 목표를 제시하면서 이제 제거하는 이제 그러한. 왜냐면 이번 목표 중에 금융 리스크 예방이라는 게 있거든요. 아, 금융 리스크 그래서 저는 예방. 그 말을 했다라는 자체가 이 맥락을 연계해 봤을 때 그래서 그러지 않았냐. 왜냐면 금융 리스크를 정리하다 보면 경제는 성장률 높게 갈 수가 없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 금융 리스크라고 표현하는 거기에는 어떠한 현상들이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사실 이런 질문을 너무 많이 받아서 같은 말 하는 게 너무 지루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마침 기회가 되니까 제가 이 기회에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중국 경제에 대해 큰 틀을 하나 만들어 줄게요. 그러면 네, 좋죠. 앞으로 어떤 뉴스 오거나 어떤 뭐 사건이 벌어져도 이 맥락에서 생각해 보면 굉장히 정리가 잘 될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시진핑 지도부가 맞닥뜨린 현 중국 경제에서 가장 그 해결할 문제는 두 개예요. 그러니까 시진핑 지도부가 지금 맞닥뜨릴 경제 쪽 문제는 두 개예요. 하나는 중국 국내 경제가 계속 성장해야 돼요. 왜냐하면 중국은 인구가 기본 많다 보니까 일자리를 1년에 1,300만 정도 혹은 더 좋게 더 많이 계속 1년에 해결해 가면서 가야 사회가 안정이 되거든요. 추가로 만들어낸 일자리가 추가로. 대학생만 중국은 800만 명이 넘잖아요. 1년에 새로 졸업하는 대학생만. 그럼 얘네들한테 일자리를 주려면 적어도 GDP는 계속 성장해야 돼요. 그래서 시진핑 지도부는 계속 경제를 성장시켜야 되는 과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대내외 갈등을 또 관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먼저 갈등 얘기를 하면 대내외 갈등이 일단은 대외 갈등을 얘기하면 이제는 이번에 지금 EU도 있고 미국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미국한테 중국이란 나라가 과거 40년이 둘이 서로 너 좋고 나 좋고 이렇게 협력하던 과거 40년 관계가 아니라 트럼프도 그렇고 바이든도 그렇고 이제 중국을 전략적 경쟁자로 규명을 하면서 새로운 미중 관계, 새로운 중미 관계 시대가 열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갈등이 앞으로는 더 커지면 커졌지 작아지지는 않을 거고요. 네. 근데 바이든 같은 경우는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또 동맹국들을 동원해서 같이 중국을 견제하기 때문에 중국은 계속 수출을 하면서 살아가야 나라야 되고 대가방을 해서 많은 기술 자원, 인재 자원, 이런 해외에서 원자료 수입, 수출 이런 걸 다 하면서 가야 되는 국가이기 때문에 특히 중국 기업들이 세계로 나가야 되는 이런 시대에 미국이란 나라가 동맹국들을 동원해서 중국에 대해서 어떤 방어 전략이라든가 배제 전략이라든가 이러면 중국이 이 대외 갈등을 관리하는 게 굉장히 지금 어려워진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 점점 확대되고 있는 거고요. 갈등 측면에서 두 번째는 대내 갈등도 엄청 심해요. 네. 그 시진핑 정부가 맞닥뜨린 대내 갈등은 뭐가 있냐면 일단 일자리 지금 빈부격차가 계속 커지면서 민영기업이라든가 중소기업들이 굉장히 지금 경제가 민영 경제가 어려워졌어요. 그죠? 그래서 일자리가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일자리를 특히 지금 산업이 고도화되면서 그 인공지능이 이제 산업으로 들어오잖아요. 이게 로봇이 다 사람들이 일자리를 대체하잖아요.
그러면 중국 같은 나라는 1년에 출근하며 살아간 노동자들이 9억이 넘는 나라예요. 근데 그게 만약에 로봇에 대체되면 그 사람들이 일자리를 뭘로 해결해야지? 그러면 이 사람들 일자리가 없을 경우에는 갈등으로 번지는 거죠. 사회 안정 갈등, 안정화가 문제가. 그래서 대내 갈등은 일자리 안정화를 어떻게 계속 스무스하게 자동화 시대에 끌고 갈 것이냐. 그리고 또 미국과의 갈등 때문에 수출이 어려워지고 이러면 그에 따른 또 일자리 또 없어지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일자리 문제, 그 다음에 부패, 공산당이 일당 독재를 장기하다 보니까 고위 관료들이 지난번에 또 그런 사건 몇 번 터졌잖아요. 그렇죠. 어떤 관료가 위안화로 13억 위안, 원화로 한 2천억을 집에다 둔 거잖아요. 이런 부패 관료들을 어떻게 관리를 해야 중국은 인민이라고 하잖아요. 국민이라는 단어 안 쓰고 인민. 그래서 인민들이 계속 공산당에 신뢰를 보내면서 안정 정치를 할 것인가, 부패 관리. 그리고 소득 격차. 계속 중국이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리커창이 중국은 월 소득이 17만, 그러니까 위안화로 1000위안, 원화로 17만 안 되는 인구가 6억 명이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또 월 소득이 15,000달러 넘는 인구도 또 우리가 1.5억 명, 거의 2억 명이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1.5억 명이 넘는 인구는 월 소득이 25,000달러 넘어가고 6억 명은 월 소득이 17만 원 원화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빈부격차가 엄청 커지니까 지금 시진핑 지도부는 갈등 관리에서 대내 갈등과 이제 말씀드린 일자리, 부패, 그리고 소득 격차에 따른 대내 갈등과 미국, 유럽, 서방 세계, 중국에 대한 견제에 따른 대외 갈등. 이게 지금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시진핑 지도부가 앞으로 맞닥뜨릴 도전은 엄청난 거고요. 이게 중국의 지속 경제 성장을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잡아당기는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아까 첫 번째 말 두 개 가지 중에 하나는 갈등 관리를 말씀드렸고 하나는 경제 성장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경제 성장은 중국은 그동안 이렇게 수출 주도형, 그렇죠? 원자재를 수입해가지고 중국에서 제조를 해가지고 다시 유럽이나 미국에 수출했어요. 그래서 중국의 제일 큰 수출 시장이 어딘지 아세요? 중국이 제일 큰 수출 시장이? 유럽? 네, 유럽이 1위고요. 그 다음에는? 미국. 아니, 2위가 아시안. 아시안. 네, 그 다음에 3위가 미국이에요. 그래서 이런 수출을 통해서 기술도 사실은 수입해 오고 또 자기 제조업도 발전하고 이랬는데 지금 수출이 안정화 문제가 있죠. 그래서 시장이 안정화. 근데 지금 이게 또 미국과의 갈등 때문에 이 시장이 지금 힘들게 됐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그걸 내수로 바꾸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수로 가려면 중국 사람들 자체가 소비를 확대해야 되는데 지금 있는 상품 구조로 가지고는 중국 사람들 호전해서 돈을 못 내게 한단 말이지. 그러니까 중국은 좋은 물건 만들겠다. 브랜드 물건을 만들어서 중국 사람 돈 쓰게 하겠다라는 게 쌍순환의 하나잖아요. 내수. 그리고 소비 업그레이드 하는 거고요. 근데 이게 내수로 가려면 중국 사람들이 돈이 많아야 돼요. 자기가 돈이 많아야 돈을 쓰는 거잖아요. 근데 월 가처분 소득이 도시는 월 가처분 소득이 6,000달러예요. 근데 농촌은 2,000달러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소득으로 소비 확대를 할 수 있는지, 아까 말한 그런 고급 소비 구조를 갖고 갈 수 있는지, 소비 주도의 경제로 갖고 갈 수 있는지는 퀘스천이에요. 그래서 중국은 자원 안전이 확보가 중요한데요. 그게 에너지, 특히 석유의 수입의 안전성, 그리고 식량의 안전성, 그리고 친환경. 그래서 친환경은 비용 상승으로 이어지다 보니까 이게 중국이 제조업 고도화를 해야 되는 문제거든요. 기술의 고도화. 그러니까 비용 상승이니까 이건 짧은 기간에 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경제를 성장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지금 또 도전이고요. 마지막에는 거시 안정성이에요. 거시 안정성이라는 게 가장 중요한 게 달러 기축 통화잖아요. 달러 기축 통화다 보니까 중국은 이머징 국가잖아요. 그러면 미국에서 돈을 풀면 돈이 쏙 하고 중국으로 들어왔다가 미국에서 금리를 인상하고 걷어들이면 돈이 쏙 빠져나면서 중국 자체의 통화 정책이 독립적으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돈이 풀렸다, 걷어갔다 하면서 이게 금융 시스템에 위협을 하고 금융 위기를 더 크게 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정리해드리면 시진핑 지도부가 앞으로 중국 경제에 앞으로 위기가 오냐 안정성으로 가냐는 두 가지를 잘 관리해야 되는데
첫째는 갈등 관리에서 대내 갈등과 대외 갈등 그리고 빈부의 격차. 예, 그래서 경제 성장은 또 어떻게 해야 되냐? 아까 말한 것처럼 내수를 확대해야 되는데 수출이 한계 있는 상황에서 그건 또 아까 같은 도전이 있다. 그리고 자원 안전이 확보성 그리고 여기 거시 안전성. 근데 뒤에 자원하고 거시 안전성 확보는 다 미국과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미국과의 대외 갈등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또 중국의 경제 성장이 이제 자원하고 이제 거시 안정성에 영향받기 때문에 또 이 두 개 경제 성장과 또 갈등 관리는 또 서로 맞물리는 문제이기도 해요. 그래서 시진핑 지도부는 역대 이래 적어도 78년 계획 개방 지금부터 40년이 지났잖아요. 가장 큰 도전에 지금 맞닥뜨린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서로 맞물리면서 중국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있지만 공산당이 혼자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있지만 이제 대외 갈등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거시 안정성이라든가 에너지 자원이 확보 안정성이라든가 수출의 안정성 이런 거는 혼자서 잘해서 되는 문제가 아닌 거죠. 그래서 이게 경제 성장과 갈등이 이게 서로 맞물려 가지고 시진핑 지도부는 역대 이래 가장 큰 도전에 지금 처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내부적으로도 상당히 고민이 많은 그러니까 위기와 기회가 도전이 더 큰. 그러니까 우리가 바깥에서 볼 때는 뭐 6% 8% 얘기 나올 정도로 경제 성장률 좋고 코로나 잘 잡았다 이렇게 자평하고 있고 모두가 다 잘 돌아가고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안으로는 그 빈부의 격차부터 시작해서 미중 문제부터 해서 해결해야 되는 위기의 과제가 많다고 그 과제도 서로 연계되어 있고요. 근데 그 빈부의 격차 문제가 나오면 하나 떠오를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부동산 문제잖아요. 네. 지금 뭐 그 유동성이 중국도 부동산 쪽으로 몰려가서 상당하게 더 심하게 빈부 격차를 늘렸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그 중국은 그러니까 어느 나라든 거의 비슷한데요. 돈이 부동산에게 몰리게 되면 빈부 격차가 커지게 돼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일상 월 소득이 있잖아요. 월급 받는데 거기서 내가 부동산 대출을 많이 받으면 이자를 내야 되고 그리고 뭐 임대를 많이 내게 되면 내 소비가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어느 국가든 부동산 정책이 가장 중요한데요. 관리를 잘 못하면 소비가 확대될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중국 사람들이 월 소득의 거의 절반이 부동산 임대료를 내거나 부동산 구매해가지고 대출 이자를 내거나 이런 데다 보니까 내가 소비를 확대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쓸 돈이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내수 성장하겠다 해놓고는 결국 부동산에 발이 잡힌 계획이 되는 거죠. 그래서 터키도 그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한국도 가계부채 문제 때문에 그 지출 이자 때문에 그렇죠. 그만큼 내수가 준다 이런 얘기가 있죠. 그리고 금리를 설상가상 올려버리면 빵 하고 위기가 오는 거죠. 지금 터키가 그런 일이 발생한 거예요. 그리고 중국도 지금 그러한 위험에 분명히 노출돼 있고 정부에서도 이걸 인지하고 이제 해결하기 위한 금융 리스크를 좀 줄인다 이 얘기가 이것까지 다 포함된다. 그 얘기죠. 사실은 이 부동산 문제가 가장 클 수 있겠네요. 네. 금융 위기는. 부동산 얘기는 끝이 없이 얘기해야 돼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